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공공이 화두잖아요. 예, 상계 신도시도 그렇고요. 상계 신도시도 이제 공공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대책 이후에 이제 공공주도의 사업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공공이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이 공공이 만능 열쇠냐? 예? 그래서 하다못해 그래서 요즘 이제 공공 만능주의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주도의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공주도로 가면 명확하게 이제 한계가 있죠. 예, 한계가 있는 건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이제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한계, 그 다음에 문제점, 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도 공공이 다 한다. 예, 공공이 다 합니다. 예, 공공이 택지 공급도 다 하고, 도심권에 이제 공공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공공 직접 시행이죠. 예,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제 공공 주도, 이제 복합 개발이라던가, 이제 공공이 다 한다. 예, 이제 공공 만능주의, 예, 과연 답일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결론은 벌써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좀 나온 거는 같은데요. 예, 한번 볼게요. 예. 자, 우리가 규제 일변도의 이제 정책을 피면서요. 예. 자, 근데 정작 왜 집값은 왜 안 잡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 했는데 왜 정작 집값은 왜 안 잡히냐 이거죠. 예. 지금 사실은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최근에 좀 차익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니면은 반면에 상대적인 박탈감, 예,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한순간에 3, 4년 동안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또 벼락거지, 예, 예. 이런 용어들도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예, 그냥 이런 용어도 생기는 거죠. 정말, 예, 슬픈 현실입니다. 예, 슬픈 현실. 예. 자, 근데 이제 왜 집값은 안 잡힐까? 예.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집값에 대한 상승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집값의 이제 상승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로금리죠. 예, 예전에 제가 유튜브 상에 한번 올려놨잖아요. 예,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가격 계속 오를 거다. 예. 그 중에 한 요인으로 제가 이제 제로금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예,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다시 그때로 한번 한 1년 전에 한 1년 전인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나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자, 저금리죠. 예, 저금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죠. 예, 저금리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출을 받아서 이제 대출 부담이 적으니까 뭔가 실물자산이라던가 현물자산을 살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왔던 거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과잉 유동성이죠. 넘쳐난 돈. 예. 넘쳐나는 돈이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잖아요. 그죠? 예. 넘쳐나는 돈.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건 지금. 예.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예, 공급 부족. 예. 공급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요. 지금 같은 상황은 발생을 안 했겠죠. 지금 같은 상황은. 예. 근데 이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공급이. 제가 이따가요, 여러분들, 이 서울 도심에서 얼마만큼의 공급이 없어졌는지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그거 보시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가상승 요인 중에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공급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예, 지금 상계 신도시 문제도 있고요. 예, 상계 신도시 투기 문제도 있고, 예, 이사 대책 나왔는데 그게 지금 또 이사 대책을 구상을 했던 분들이
예, 구상을 했던 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갑자기 이제 공급 대책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죠. 예,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파리 대책 때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 충분하다. 주택 공급 충분하니까 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야흐로 예,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랴부랴 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죠. 예.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이제 30만 가구 공급. 예. 30만 가구 공급. 부랴부랴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때부터도 이제 공공이 주도했던 거죠. 공공이. 자,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이사대책까지. 이사대책 뭐입니까? 공공주도 3080 예, 대도심권 획기적 확대 방안. 공공주도. 다 공공이 주도하는 거예요. 다 공공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공급이, 그러니까 민간 쪽은 지금 전혀 풀어지지를 않고요. 예, 민간 쪽을,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라는 게 공공도 해야 되는 거지만 민간에서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뭐 서울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민간에서 공급해봤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를 하고 공공이 모든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이런 용어도 나오는 거죠. 공공 만능주의다. 예. 공공이 모든 걸 다 하겠다. 예. 뭐 이거 되겠습니까? 될까요?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민간의 도움 없이, 예, 공공의 힘으로만 주택 공급할 수 있을까? 예, 시장은 더욱더 지금 왜곡되고 있죠. 그렇죠? 예, 시장은 더욱더 왜곡되고 있고, 더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이 다 모든 주택을 공급을 한다. 공공이 모든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는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공공 분양이라는 건 당연히 공공이 들어오니까 공공 분양 물량이라든가 공공 임대 물량이 증가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수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임대, 이 공공 분양부도 토지 임대부라든가 판매 조건부, 시세 차익이 누구한테 가요? 공공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해줘요. 예, 분양해줘. 너 이거 사라. 근데 나중에 이 차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차익은 공공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소한 경제 성장률 2, 3% 정도는 계속적으로 할 텐데, 경제 성장이 되는 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과연 차익을 못 보는 아파트를 누가 선호하냐 이거죠.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공공에서는 당연히 공공 섹터에서는 소득 분위기가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 분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게 어느 정도 나는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또 중산층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차익도 안 나는 거를 누가 선호하냐 이거죠. 예. 그리고 30년 있다가 40년 있다가 이거를 매도할 때는 나는 그럼 또 어디 가냐 이거죠. 어디로 갈까요? 예.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공공이 모든 거를 한다라는 거는요. 예. 중산층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을 키우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중산층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 아예 양극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 정책을.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 뭐 이제 뭐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큰 두 가지죠. 예. 그다음에 뭐 소규모 정비 방식도 있는데 가장 큰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역세권이라던가 준공업 지역,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저층 주거 지역이죠. 예, 그다음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에서 이제 디벨로퍼 역할을 이제 공공이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예. 일단은 제가 요즘 최근에 상담해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랑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을요, 그냥 정부에서 지정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일단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해당 구역에 해당 지역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예, 주민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주민이 제안을 해서 중요한 거는 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사 대책 나오자마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으로 갔을 때 뭐 추가 수익률 뭐 10에서 30%가 더 갈 수가 있다. 소유자들한테.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좀 불명확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물납부 방식이거든요. 자, 현물납부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소유권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기면서까지 누가 가냐 이거죠. 자, 거기다가 문제가 또 큰 게 뭐냐면요. 이런 지역들,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금 뭐 2차 대책 이후에 뭐 현금 청산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들은요, 투자자들이 벌써 다 들어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예?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미리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이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왜? 공공으로 가는 거는 어려울 거니까. 예. 이분은 절대 안 합니다. 내 소유권을 넘기면서까지 왜 가냐 이거죠. 소유권을 넘기면서까지.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고. 그죠? 그러니까 얘 자체도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회의적이에요. 예. 물론 이제 갈 수 있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예, 갈 수 있는 지역들 뭐예요? 이거는 뭐 제가 강조해 들었잖아요, 몇 번.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 예,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어딥니까? 입지 여건이 떨어져서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지역, 안 좋은 지역들. 예. 그러니까 저기 뭐 외곽 지역에 이런 지역들은 어차피 주민들 단독으로 그러니까 거기 조합원들 단독으로 갈 수 없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관의 힘을 빌리더라도 이렇게 공공이 디벨로퍼 역할을 하면서 좀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이런 데는 가겠죠. 그런데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굳이 임대 아파트 많이 때려 지으면서 가냐 이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에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하고요. 자, 근데요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요 민간에서 지금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이 규제를 하잖아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 공급도 상당히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2012년부터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 하에 있었죠. 예. 예,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뭡니까?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거나 이런 지역들은 시장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거나 이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시켰어요.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적극적으로 핀 이유가 적극적으로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했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뉴타운이나 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시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죠. 그럼 거기에 대부분들이 임차인들이에요. 임차인들. 예,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주거 약자,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주거 약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다 헐리가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거죠. 예, 그러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도심 재생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뉴타운 지역 해제해서 거기다가 뭐 박물관 지어주고 뭐 주차장도 조금 확보해주고, 예, 그 지역이 뭐 좋아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는데, 자,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보세요. 자, 2019년도 서울시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 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연구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한 100페이지 정도가 돼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뭐 그거를 뭐 여러분들 그건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핵심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예, 정비사업지 2012년도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하면서 정비사업지 683개소 중에요. 393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비율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7%. 그런데 거기에 나온 문건을 보면 57%가 해제가 되면서 25만 가구의 공급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서울 도심에. 25만 가구. 25만 가구라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서울에 주택이 거의 한 200, 전체 주택이 아파트하고 뭐 총주택,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뭐 총주택이 한 250만 가구 되거든요. 그 중에 아파트가 한 150만 가구 됩니다. 아파트 전체 150만 가구에 25만 가구 공급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없어진 거예요. 야, 그럼 자, 그러면은 거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한 20%, 20한 2, 3%가 공급이 안 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안 펴고 25만 가구를 공급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 왔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 지금 10,000 가구, 20,000 가구 공급하려고 지금 서울에 있는 유부지 지금 다 찾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 또 출구 전략이 만약에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이 공급이 지금 언제 나오냐. 2019년도, 2023년도에 집중이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집중이 되었다라는 거죠.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거를 하려고 해도 뭐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 공급 활성화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수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합니까? 해제된 지역에 다시 뭐 공공재발 가겠다?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이런데 다시 뭐 가로우대 정부 사업으로 가겠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25만 가구라는 공급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공공으로 다시 돌려서 가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해제된 지역에 지금 보면 뭐 가로우대 정부 사업 소규모 방식으로 가겠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정비사업체에서 해제가 되면서 민간 공급도 활성화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으로 좀 가겠다라는 거죠. 공공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으로 가더라도요. 예, 공공으로 가더라도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안 되는 이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과연 그런 핸디캡을 조합원들, 소유자들이 그런 핸디캡을 안으면서까지 과연 공공으로 갈 수 있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공주도의 한계, 예, 공공주도, 지금 한계죠. 예, 충분한 주택 공급 안 됩니다. 그럼 민간 섹터에서 공급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예, 활성화시키려면은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공공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예. 예,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민간 섹터의 공급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또 강화시킵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이익을 그냥 악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악으로. 근데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려면은 민간도 이익이 있어야 민간에서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무조건적으로 악으로 인식을 할 게 아니라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순기능적인 역할을. 근데 무조건 민간의 이익은 악이야. 나쁜 거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프레임은. 예. 민간에서 내는 이익은 무조건 악이야. 예. 근데 이 이익이 있어야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지금 많은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예,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무거운 내용이었고, 아마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뭐 공공 주도해서 뭐 안 될 거 다 아실 겁니다. 예, 공공이 주도해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예, 이게 공공이 주도를 한다는 건 분명히 이게 점점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이 주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늘 강의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예, 옆에 있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또 밑에 있어요. 좋아요.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댓글에도 좀 우리 선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봅니다. 예, 댓글 하나하나 보니까,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있으면 주말이네요. 예, 주말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 이번엔 좀 미세먼지가 올 주말에 좀 있다고 합니다. 예,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